그러면 61쪽입니다. 61쪽 감정평가 3방식의 개설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관한 거고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관한 겁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드렸던 것들 중에서 가액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료 구하는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원가법 하고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가 기준법 하고요. 수익환원법이 중요한데 임대료는 요거 하나만 합시다.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방금 적산법이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 수익분석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임대료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료를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임대료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쓰시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료를 평가하시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중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구할 때는 무슨 법을 씁니까를 묻는다니까. 그때는 가운데 있는 거 뭐예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료를 구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원가법을 적용하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원가법을 적용하는 물건들은 일단 삼각자산들은 원가법을 씁니다. 삼각자산. 삼각자산이란 건 이제 감가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가되는 물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건건항선이 있어요. 건건항선. 자, 건건항선이라 하면 건물하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건물하고 기계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하고 기계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물하고 기계 종류에는 이제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이 있으니 얘네들은 원가법을 쓴다. 그래서 일단 원가법 쓰는 물건은 어떤 자산? 삼각자산. 네 가지 뭐요? 건건항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래사례, 토지 같은 경우는 무슨 법을 쓴다고 아까 배웠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건 항상 번외로 따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비교법 이런 건 없는 거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물건은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런 애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가지는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일산과자동, 일산과자동. 시작. 좋아요. 저 이제 서서히 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득음을 하기 시작했어. 일산과자동, 일산과자동.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런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들은 주로 끝날 때 뭐로 끝나는 물건들이냐면 권으로 끝나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광어영 해서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영업권 같은 애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죠, 권리. 권리들은 수익을 발생하는 물건들이니까 수익환원법을 쓴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방금 제가 원가법 쓰는 물건 4개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건건항선.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개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1.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은 권으로 끝나는 3개 뭐예요? 광어영,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뭐 공장재단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권으로 끝나는 물건들은 수익환원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좀 궁금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비비라는 말을 쓸 건데요. 비비. 여기서 말하는 비비는 비시장성, 비수익성 물건이에요. 자, 시장성이 있으면 제가 아까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물건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된다 그랬죠. 예. 수익성 있는 물건, 수익을 발생하는 물건은 수익환원법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시장성, 비수익성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도 잘 안 되고 수익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들은 누가 다 받아주냐면 원가법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원가법은 어떤 놈이냐면요.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주는 놈이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갈 데가 없다? 그럼 원가법이 다 받아주면 돼요. 원가법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 원가법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주고요. 출세해서 떠나는 놈 또 보내줍니다. 너 출세했어? 그럼 가. 그러니까 원가법 어떤 놈이냐면요. 이 속도 없는 놈이에요. 이놈이. 가는 놈 안 잡고 오는 놈 안 맞고. 가는 놈 잡지 않고 오는 놈 막지 않는 놈이 원가법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쳐보세요. 여러분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요 3개는 기계 맞나요? 기계? 그런데 자동차, 동산 보이세요? 자동차, 동산도 기계잖아요. 근데 같은 기계인데 어떤 기계는 원가법을 쓰고요. 또 어떤 기계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계들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어떤 기계들이 원가법을 쓰는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성이 있는 기계. 자, 시장성이 있는 기계라 하면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계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줘버립니다. 삼각자산이라도.
그러면 누구만 받아오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계들만, 시장성이 없는 기계들만 원가법이 받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뭐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번이라도 사본 적이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됐겠지. 시장성 있는 것들이고, 내가 단 한 번도 태어나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것들은 시장성이 없는 거겠지. 여러분들 자동차 사본 적 있어요? 걔는 시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일반 동산들도 시장성이 있죠. 그 부동산 말고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으니까 거래가 됐겠지. 근데 여러분들 건설기계 사본 적 있나요? 없죠. 간혹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없다고 해. 자꾸 그 정도 유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내 굴삭기 사봤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없다고 하라고. 없다고. 자, 건설기계 사본 적 있나요? 선박 사본 적 있나요? 중고도 괜찮아요. 중고 선박 사본 적 있어요? 없죠? 아니면 항공기 사본 적 있나? 경비행기도 괜찮아. 경비행기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성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시장성이 없는 기계들만 원가법이 받아오고요. 시장성이 있는 기계인 자동차나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또 생겨야 돼요. 자, 제발 보세요. 토지는 아까 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건물은 아까 제가 원가법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보통 토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있기보다는 함께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보세요. 누구와 누구가? 토지하고 건물이 이게 따로따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일괄평가라 그래. 무슨 평가? 근데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토지는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써놨다, 내가 지금. 자, 토지는 무슨 법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그럼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요, 왠지 원가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예 다른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토지만 있을 땐 뭐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만 있을 때는 뭐 쓴다? 원가법. 근데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얼마다 이러고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1 플러스 1이 2가 안 나오고요. 1 플러스 1이 이상한 3이나 4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그래서 일괄평가란 말이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몇 안 되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도시 국가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국가에서 그 단독주택 비중이 다 높거든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의 3배입니다. 3배. 우리나라 단독주택 25%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75%가 되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6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공동주택 비중이 그것도 단기간에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건 단독주택이거든. 단독주택.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택 비중이 높다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시험에 나올 때는 아파트로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긴 해요, 사실은. 아파트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파트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파트는요, 아파트로 안 나와요. 아파트는, 여러분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로 안 나와요.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알잖아, 우리. 아파트로 안 나온다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안 나와요. 아파트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파트는요, 집합건물로 나와요. 무슨 건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는요, 절대로 내 건물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내가 227동 1001호 산다고 해서 227동 1001호가 내 건물 그러면 안 되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 해야 된다고. 그럼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뭐요? 건물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건물 부분. 이걸 갖다 이제 뭐 민법에서는 전유 부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공용 부분, 전유 부분 할 때 어쨌든 건물 부분.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파트에서는요, 내 땅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내 땅 그러면 못 배운 사람 처리됩니다. 못 배운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내 땅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사용권. 방금 대지 지분하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대지 지분해도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대지 지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평형대를 하더라도요, 아파트 실제로 잘 보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그 연한이 좀 있는 아파트들은요, 지분 몇 평인지 봐요. 그게 여러분들 재건축할 때 되면요,
그 같은 평형대 아파트라도 지분이 몇 평에 따라서 재건축되고 났을 때 추가 분담금을 더 내고 덜 내고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남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동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대지 지분도 여러분들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지 지분 아파트에서 내 땅 그러면 안 되고 대지 사용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내 땅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파트에서는 내 땅 그러면 내 건물 그러면 안 되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갖다가 일괄평가한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일괄평가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이게 227동이거든. 227동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27동 1001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됐고 아파트요.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무슨 법 쓴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파트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물론 한 번은 아파트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아, 일괄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이구나 하고 공부를 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못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긴 한다. 뭔가 꼼지락꼼지락 뭘 하긴 한다. 근데 그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걸 외우는 거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에 해당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에 해당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건 도저히 안 해지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넘어 접어가라는 거죠. 예, 저희 독서실에 가보면요.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한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모르고 공부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합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개론은. 자기 방법을 강구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뜨면 무슨 법을 쓴다? 일괄에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그럼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할 때도 무슨 법이고?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자, 잘 들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살림입니다. 살림. 간혹 살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살림은요. 이것과 이것의 합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이것의 합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이것의 합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걸 산지라 그래. 왜? 나무가 서 있는 땅, 산지.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은 우리 특히 개론 시간에는 절대로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앞으로 개론 시간에 나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인목이라 그래, 인목. 뭐? 그러니까 산지와 인목을 갖다가 합쳐서 우리는 살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감정평가에서 딱 맡기잖아요. 원칙은 구분평가입니다. 원칙은 무슨 평가라고? 구분. 일괄이 원칙이 아니라고. 원칙은 구분. 자, 그러면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오냐면요. 뭐 얼마? 산지 얼마? 인목 얼마? 이렇게 온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산지는 아까 무슨 법 쓰겠어요? 공시가율법이죠. 깝깝한 사람들아. 산지, 산지. 지는 뭐죠? 공시가기준법이에요. 산지는 공시가기준법. 요거는 그래서 두 번 안 물어요, 시험에서. 그럼 뭐 여러분들은 인목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요? 이거요.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무슨 법? 근데 인목 중에 어떤 인목들이 있냐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소경목님. 시작. 소경목님이라는 인목은 어떤 인목이냐면요. 어릴 소자 써요. 지름이 짧은 나무. 지름이 짧아서 어린 나무들은요. 거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갈 데 없는 애들 받아주는 놈이 있잖아. 무슨 법? 원가법. 갈 데 없으면 원가법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목은 무슨 법을 쓰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소경목님이라서 지름이 짧아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이런 나무들은 누구 받아준다? 원가법 받아줍니다. 근데 평가사도 이렇게 얘기해봐야 된다. 보통 살림평가 받을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고 원칙이고 나버려 난 모르겠고 한 번에 얼만데 일괄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데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데 무슨 평가를 의뢰했을 때? 일괄평가를 의뢰했을 때는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살림은 아까 제가 소경목님을 제외하고는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목님 외에는 그냥 살림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 하면 돼. 일단 원칙과 예외는 얘기해야지. 살림은 산지와 인목으로 많은데 구분하는데 인목
거래사례 비교법. 하지만 그 인목이 소경목님일 때만 원가법. 됐고 한 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일괄 3종 세트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유명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그 유명한 일괄 3종 세트, 일괄 3종 세트 그 탄생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내가 수업을 할 때 다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혹시 자기 뭐 이렇게 웃음 코드랑 좀 안 맞고 그래도 약간 미소는 좀 지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내가 위축이 돼서 가일 못해. 그렇잖아요. 어? 내가 뭐 저기 개그맨도 아니고 항상 재밌을 수 있나?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 젊은 놈 마음 잡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괄 3종 세트 그 탄생의 신비를 저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비롭잖아. 그러니까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인데 이걸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님일 때만 원가법. 됐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다시 읽어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산과자동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일이 아까 일괄평가 3종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괄평가 3종 세트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살림은 아까 방금 했잖아.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임목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님일 때만 원가법 가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일괄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살림은 그냥 넣어버린 거고 과수원 잘 나오진 않지만 과수원도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자동차 동산도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럼 제가 물건을 툭툭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으로 대답 한번 하고 이번 시간 내에 다 암기한다 그랬으니까 암기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동차나 동사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요? 원가법이요. 토지만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만 원가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 일단 구분,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님이야 원가법. 됐고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영업권 이런 애들은 수익환원법, 임대료, 임대사례, 얘만 따로 기억하셔요. 임대료 구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가운데 거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네. 오늘 나눠드린 자료 한번 꺼내보실래요? 엄청 쉬워요. 엄청. 5번 문제 꺼내보세요. 5번 문제. 미리 보는 기출문제 5번 문제. 이런 거 틀리시면 학기를 못한다니까. 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 대상에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런 말 있죠? 건설기계 무슨 법? 끝! 끝! 다음 몇 번? 저작권, 권으로 끝나는 애들은 수익환원법, 건물, 원가법, 임대료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광어형 기억나시죠? 무슨 법?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 푸는 데는 3초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시험장 가서 못 푸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 중에서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 틀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못 푸는 사람은 없는데 틀리는 사람은 있다. 그것이 알고 싶지 않나요? 이 문제를 줬을 때 못 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수업을 갖다가 요 수업만 한 2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분 정도 했던 것 같고 암기할 시간도 안 줬단 말이야. 근데 방금 맞췄다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깃털같이 많은 날들, 새털같이 많은 날을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틀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거든요. 틀릴 가능성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 문제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문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문제 풀다가 이 문제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면 풀긴 푸는데 못 만난다니까.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험을 잘 치는 방법하고 아는 거하고는 공부를 잘하는 거,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시험을 잘 치는 거 세 개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는 문제만 빨리 잘 찾아내시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험장에 가셔서 순서대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없어요. 1번 다음에 2번 풀고 2번 다음에 3번 푸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문 짧은 거, 만만한 것들을 먼저 다 찍어서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 넘어가는 거지.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난이도 하가 반드시 나와 아니면 나올 수도 있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럼 난이도 상이 반드시 나올 수도 있어. 난이도 상도 반드시 나와요. 난이도 상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면 내는 문제입니다. 그 틀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3종 세트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틀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틀리고 합격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어려운 문제를 보고 놀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신 뭘 놓치시면 안 되냐면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시간 관계상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중에 제껴버리고 못 풀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개론보다는 사실은 민법에서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개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주로 순서대로 푸시는 분들이죠. 민법 쭉 풀고 있어요. 근데 민법 25번 풀고 있어요. 지금 25번. 그러니까 65번이 되겠지. 개론 40번이 있으니까 65번 풀고 있어요. 아직 15문제가 남았습니다. 근데 감독관이 뭐라고 하냐면 10분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으면 1분에 한 문제를 푼다면 35번까지 풀 수 있거든요. 원래는. 풀 수 있는데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시험장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니 보이진 하지 않을까?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한 개도 안 보여요. 마킹을 해야 되나? 지금까지 푼 걸 마킹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서너 문제도 더 풀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진다니까요. 사람이. 당황하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계속 저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풀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푸시는 분들은요.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풀 수 있는 걸 골라서 푼다.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습관하는 게 좋아요. 습관화. 그래서 마치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도요. 안 시켰는데 오늘 제가 수업한 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를 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뭐였냐면 기준 시점 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아까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 이렇게 첫 책 펴면 기준 시점 펴고 있다고. 내가 물어봐요. 이렇게. 기준 시점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이해했냐고 못하냐고 물어보면 이해했대. 근데 왜 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처음이니까 본대요. 처음이니까. 네가 오늘 이거 처음 했으니까. 알겠다고. 이해한 거고 다시 볼 필요도 없는 건데 보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 아니면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절대로 순서대로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도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고요. 복습도 순서대로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처음부터 복습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되고 뒤늦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뒤늦게라는 것은 며칠 지나고 나서 맞다 이렇게 하지. 공부는 끝났어요. 이제 복습은 끝났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습관하시는 게 좋아요. 습관하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컨셉을 잡고 습관하시면요, 돼요.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임상실험 다 끝난 거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번 듣고, 그래, 뭐 결혼생 그 방법이 약간 특이하지만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네. 오케이, 플러스 10점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꼼꼼하게 그래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가 까먹을 것 같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막 적어놓더라고요. 책상에 붙여놓고 순서대로 복습하지 말자. 중요한 것부터 복습하자.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됐던 거 복습하자. 그러니까 간혹 저는 수업을 3시간 했는데 집에 가서 복습을 8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습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복습이에요. 잘못된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됐던 것만 중요한 것만 복습하면요. 1시간 복습하고도 효율은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맞추면 60점 시험에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잘 못해요. 이렇게 잘 못해. 시험장에서 적용을 잘 못해. 내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계속 잔소리를 하면 또 싫어해. 또 됐다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이게 반복되면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나만의 스타일이 하면서 이제 싫어한다고. 그래서 잔소리도 자꾸 못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중요 내용, 요점을 캐치하셨다면요. 그걸 갖다가 실행에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견적을 내는 거죠. 요거는 한 1분 정도 걸릴 거, 요거는 한 5초만 하면 풀 거, 요거는 10초만 하면 풀 거, 요거는 2분 정도 걸릴 거. 견적을 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들은 자꾸 지키시고요. 먼저 풀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갖다 우리가 기본 점수를 만든다고 하죠. 기본 점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게 습관화 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이런 느낌이 든대요.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가 이제 다 푼 거 있잖아요. 다 푼 건데 자기 혼자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개론 60점 넘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대요. 자기가 푼 것만 24개 풀었다는 거, 확실히 아는 것만. 그러면 민법 넘어간다니까. 일단 자기 개론 지금 합격이야. 그러니까 개론 나머지 24개 넘은 것 같아. 나머지 쭉 한 번은 밀어도 한 두세 개는 더 나올 것 같아. 그럼 민법 풀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40문제 풀었어요. 24개 풀었어요. 시간도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그 민법에 투자한다고. 그럼 무조건 합격이죠, 무조건. 그런 전략과 전술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나. 한 글자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영상 듣는 분도 이거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자꾸 이것만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부 방법 제시하는 거. 알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불합격하신 분들 중에 척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척척 박사들이. 진짜 아는 거 많은 사람들도 많이 불합격해요. 그리고 별로 아는 거 없는데도 합격들 많이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기보다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학원 수업을 듣는 거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실무 나가시면 또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일단 합격하는 데까지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좋은 얘기들은 아마 다른 쌤들이 많이 해주실 거예요. 다른 쌤들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나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면 공부는 또 이렇게 필요해서 자격증 있고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는 또 차분하게 잘 따라들 하세요. 근데 시험을 잘 못 치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시험으로 평가받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수업 외적으로 이렇게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면 그 표정을 딱 고만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가 계속 해줄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겹다거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 내가 안 해줄 거예요. 국물도 없어. 씨. 알겠죠? 순서대로 복습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해야 돼요. 하자 후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문제도 아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모르는 것도 풀어야 돼요. 순서대로 푸시면 돼야 안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험장에 가시면 공부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고 들어가시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걔네들만 한 20개 정도 찍어서 푼다라는 느낌. 20개 정도 찍어서 푼다는 느낌. 그리고 나면 머리가 어떻게 되면 예열이 돼요. 그리고 이제 민법으로 가서 또 한 확실하게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20개를 공략하는 거지. 머리 예열되고 나면요. 아까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들도 다 풀려요. 머리 예열되고 나면요. 여러분들 머리 예열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진짜 10대들. 걔네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공식 던져줘도 막 공식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내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아는 걸로 가지고 머리 공회전을 한번 하는 거예요. 예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원래 점수보다 더 나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점수 잘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전략을 잘 세우신 분들. 시험에서 점수가 원래 성적보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이 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아직 시험 많이 남은 상황이지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저랑 이제 원가법으로 가액 관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칠판. 자, 잘 봐요.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적산가액. 적산가액이 뭐냐면 원가법을 써서 구한 가격의 이름이 적산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법은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방법의 이름이 원가법이거든요. 그래서 구한 가액 이름을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는데?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이라는 걸 차감합니다. 참고로 자, 따라해보세요. 감가 누계액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감가 수정액 그러기도 해요. 이걸 왜 감가 수정액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적산가격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하셔도 되고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구한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시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하셔도 되고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구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뭐 공식이지만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자, 적산가액은 무슨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면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조달 원가가 2억인 부동산이 있다. 얘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연수. 자, 물건한테는 수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용연수라 그래요. 내용연수가 20년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 잔존 가치가 2천만 원이다. 10% 할까요? 네, 10%다. 잔존 가치 10%다. 이때 신축한 지 이 부동산은 5년이 경과되었다. 5년이 경과되었다. 그리고 정액법일 때
정액법일 때 이 부동산의 적산가액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산가액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적산가액은 아까 제가 무슨 원가에서 뭐를 뺀다 그랬어요? 자, 그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요, 사실 감가수정액, 감가 누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조단가 얼마나 그랬죠? 여기 있잖아. 제조단가는 여기 있으니까. 결국 뭐만 구해서 빼주면 감가 누계, 감가 수정액만 구해서 빼주면 적산가액 구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 새기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새겨드릴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10번 반복해 드릴 거예요. 제가 속으로 셉니다.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셉니다. 같은 얘기 10번 반복하면요. 수업 시간 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상실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한 사람도 내가 합격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정도는 할만합니다. 자, 제조달 원가가 2억이에요. 요거 새 거였을 때 2억이란 얘기예요. 근데 얘가 내용연수가 20년이거든요. 20년이 내용연수인데 20년 동안 이게 다 까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잔존가치라는 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2억이 10%니까 2천만 원은 잔존가치로 존재합니다. 잔존가치는 이제 안 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봐야 됩니다. 20년 동안 까지는 부분은요. 여기서 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2천만 원 안 까지니까. 그럼 얼마 까지냐면 1억 8천이 까지는데요. 이 1억 8천을 우리는 감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감가총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0년간 총 까지는 금액을 감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차피 나중에는 계산만 하면 되지만 지금 처음에는요. 이름을 좀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제조달 원가, 잔존가치, 감가총액.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제조달 원가는요. 항상 까지는 부분과 안 까지는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까지는 부분과 안 까지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수가 경과됐을 때 다 까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적 내용수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잔존가치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까지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 안 까지는 부분 잔존가치를 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감가총액이 나와요. 그럼 이 감가총액이 얼마인데? 1억 8천인데 얘가 몇 년간 까진다? 20년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900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900. 900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매년 감가액이라 불러요. 무슨 감가액?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정액법이라 그랬거든요. 정액법. 정액법은요. 까지는 금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첫 달 얼마 까지면? 900. 그 다음에 900. 그 다음 900. 근데 우리는 결국 뭘 구해야 되냐면 감가 누계를 구해야 됩니다. 누계액이 뭔지 아세요? 누계액이. 자, 따라해보세요. 누적 합계. 누적 합계액을 누계액이라 그래요. 누적 합계. 자, 그러면 1년에 얼마라 그랬어요? 방금 제가? 900. 지금부터 누적 합계액을 구해주세요. 1년에 900. 2년에 1800. 3년에 예? 2010. 9구단 9단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면 안 돼. 9일은 9. 9, 28, 93, 27 그거야.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지금. 4년. 3600. 5년. 5년치만 구합니다. 5년치만. 왜 5년치만 구하냐면요. 이 부동산이 신축한 지 5년에 경과됐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4,500이 나오거든요. 이 4,500이 그 유명한 감가 누계액이에요. 간혹 시험에서는 이것만 묻기도 해요. 감가 누계액만. 감가 수정액이 얼마냐? 감가 수정액이 얼마인지 묻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적산가액 구하라 그랬잖아요. 적산가액은 무엇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주는 거지. 그럼 얼마? 1억 5,500. 1억 5,500이 이 부동산의 적산가액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그림을 머릿속 가슴에 새깁니다. 제일 위에 뭐를 올려요? 제조달 원가. 제 밑에 뭐를 내려요? 잔존가치. 가운데 뭐가 나와요? 감가총액. 나누기 뭐 때려주면? 내용 연수.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매년 감가액. 곱하기 뭐를 때려줘요? 경과 연수. 그럼 뭐가 나와요? 감가 누계.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감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감가 총액. 좀 읽어줘요. 감가. 요거는요? 매년 감가액. 요거는 감가. 간혹 여러분들 중에 감가 총액과 매년 감가액과 감가 누계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거 공부해봐야 실력 많이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요. 자, 숫자를 적어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요거 20이요. 요거 1이요. 요거 5요. 21, 5. 마음에 준비되셨어요? 자, 질문. 20년간 총 까지는 금액 이름이 뭐죠? 감가총액. 1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 이름이 뭐죠? 매년 감가액. 5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을 모두 모아놓은 것은요? 질문. 감가총액과 감가 누계액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얘가 몇 년 지나면? 지금은 총 몇 년 중? 20년 중 5년밖에 안 지나서 감가 누계액이 4,500인데 얘가 만약에 20년 지나버리면 감가총액가 얼마나 그랬지? 1억 8천. 감가 누계액도 1억 8천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얼마나 안 가지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그게 잔존가치라는 얘기지. 다시 20년 동안에 총 까지는 금액이 이름. 1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이 이름. 5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을 모두 모아놓은 거.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건 20년이야, 1년이야, 5년이야. 그렇지. 우리는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액이 필요하다고. 근데 감가 수정액이 순서대로 알아야 돼.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고, 감가 총액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고, 매년 감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 감가 누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세 개를 알아야 된다면서 감가 총액은 어떻게 구하는데?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날려버리면 감가 총액이 나온다고. 맞아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매년 감가 알아야 된다면서. 거기다가 나누기 뭐 때리면 내용 연수 때리면 매년 감가가 나온다고. 그럼 결국 우리 알아야 될 건 감가 누계액이라면서. 곱하기 뭐 때리면 경과연수. 경과연수를 때리면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이 나온다고. 그 감가 누계액을 어디서 빼주면? 제조달 원가 빼주면 적산가격이 나와버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다고 하세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숫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글자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이요. 제조달 원가 2천만 원 깔아요. 잔존가치 1억 8천. 감가총액 20년으로 나눌 거예요. 내용연수 900이 나와요. 매년 감가에 곱하기 5를 때려요. 경과연수 4,500이 나와요. 감가 누계. 그럼 2억에서 4,500을 빼주면 1억 5,500이 나와요. 적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적산가액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글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숫자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 깔아요. 감가총액 나와요. 얘를 내용연수으로 나누어주면 매년 감가액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경과연수를 때려요. 늘 때리면 감가 누계액 4,500이 나옵니다. 아까면 제조달 원가 아까 얼마? 2억에서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감가 누계액 4,500을 빼면 적산가격 5,500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여기 다 넣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정액법 계산 문제는요. 제일 위에 뭐 올려? 제조달 원가, 제일 밑에 잔존가치, 가운데 감가총액, 나누기, 내용연수, 그러면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 그러면 감가 누계 빼면 적산가액 이렇게.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 깔면 감가총액이 나와요. 나누기 내용연수 때려주면 매년 감가액이 나와요. 경과연수를 곱하면 감가 누계액이 나와요.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옵니다. 지금은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나중에 되면 저한테 결혼을 열심히 배우신 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제조달 원가를 올려요. 밑에 잔존가치를 깔아요. 감가총액을 구하지. 자기도 모르게 내용연수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겠지. 자기도 모르게 경과연수를 곱하고 있다니까. 그럼 감가 누계액이 나오겠지. 그 감가를 자기도 모르게 빼주고 답을 체크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겠지. 그렇게 된다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기초가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이거 왜 뺐는데? 이건 잔존가치를 안 까지는 거야. 이건 빼야 돼. 까지는 총액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혹시 남들 물을 수도 있잖아. 내 공부 잘한다고 소문나면 또 묻기도 하거든. 물론 그럴 일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럴 일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거 왜 뺐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까지는 게 아니라 총액 감가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는 빼. 잔존가치는 감가총액. 왜 얘가 까지는 거야? 몇 년 동안 내용연수 동안. 그래서 평분해주면 매년 까지는 금액이 나와. 근데 얘가 지금 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경과된 연수를 곱해주면 5년이 지나는 동안에 감가액을 모두 모아놓은 금액인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이 나오고 그걸 제조달 원가에서 빼주면 적산가격이 나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의 공식으로 보시면 너무 복잡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랑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는요. 네 번째 자료입니다. 오늘 내드린 자료 말고 미리 보는 기출문제. 제가 이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진짜 내가 하늘 우러 난 이거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 자료입니다.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 자료 보고 계십니까? 4번 자료에 8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자, 미리 보는 기출문제 4번 자료 8번 문제 있습니까? 이거는 계산기도 약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옆에 계산기 꺼내 놓으시고. 계산기 꺼내 놓으셨어요? 예, 잠깐만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 적산가액 구하라 그랬어요. 감가 수정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가 수정액이라는 것은 감가 누계까지만 구하면 돼.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준공이 9년도에 됐네요. 이제 기준 시점 뭔지 알지 이제? 예, 감정평가하는 시점 기준 시점은 14년도네요. 예, 제조달 원가 얼마? 2억. 내용연수는 몇 년? 50년. 잔존가치율은 10%. 7파. 자, 이 건물 제조달 원가 얼마짜리인데?
2억짜리인데 얼마나 안 가지고 남아있네. 2천만 원은 전용거래 10%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만까지네? 1억 8천만. 맞아요? 1억 8천이 몇 년간까지네? 50년. 계산기. 1억 8천 나눈 게 50년 때리세요. 빨리. 시간 없어.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 360이 나와요? 예. 근데 얘는 몇 년 지났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몇 년도 준공되고 9년도 준공되고 기준시점 몇 년 들어갔으니까 14년도 몇 년 지났어? 5년의 경과연수야. 곱하기 5 그대로 때려. 얼마? 1800. 1800이 이 부동산의 감가 수정액이 되는 겁니다.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했으면 1억 8,200이 답인데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감가 수정액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1800.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 어렵지 않다니까. 예, 위치만 딱 잘 선정하면 돼. 제도로원가 전조가치 깔고 감가 총액 구하고 나누기 내용연수 때린 다음에 몇 년 감가액 구하고 경과연수 몇 년인지 보고 그러면 감가 수정액을 구할 수 있고 물론 적산가액 가액을 구하라 그러면 아까 제조도론가 2억에서 방금 감가 수정액 1,800을 빼주면 1억 8,200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복습. 일단 여러분들 61쪽에 지금 감정평가 3방식의 개설에서 이 표는 별 하나 때리셨죠? 여기는 제가 별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왜? 다 외워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제가 동그라미는 좀 쳐드릴게요. 원가법 쓰는 물건 저 끝에 가보니까 건건항선 보이세요? 건건항선 동그라미 한 글자 쳐야지. 건건항선. 건건항선 동그라미 했어요? 지금 61쪽 보고 있어요. 61쪽. 오케이. 건건항선 동그라미 했어요. 건건항선. 했어요? 예. 그다음에 비교 방식의 끝에 가보니까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하세요. 일산과자동. 그리고 일괄평가 위에다가 숫자 3을 딱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평가 몇 종이 있다? 3종이 있다. 그다음에 수익 방식의 영업권에 영 동그라미 하시고 광 동그라미 하시고 공 동그라미 하시고. 했어요? 예, 얘는 뭐 따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 보시면요. 한 장 넘기셨어요? 예, 한 장 넘기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2번에서 원가 방식 해서 1번에 원가법 나옵니까? 가로 1번에 의 밑에 보니까 박스 하나 보이시죠? 공식인데요. 별 하나 때리시고요.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무엇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고 요 작업을 뭐라 부른다? 감가 수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 위에 보시면, 그 공식 위에 보시면 빈 공간 좀 있습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근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것만.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적는 거예요. 제조달원가 2억, 내용인수 20년, 잔존가치 10%, 5년 경과 정액별 적산가액. 그리고 요걸 그대로 쓰고 요거 다까지 제가 써드릴게요. 요거 4,500이니까 요거는 1억 5,500이 되겠죠. 1억 5,500. 요걸 갖다가 하나 적어두시고 요걸 그림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요걸 쓰고 박스 안에다가 요거 쓰면 되겠지. 1억 5,500, 2억 4,500 박스 안에다가 요거 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1시간 더 합니다. 쉬겠습니다.